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것처럼 자상하고 능력 있는 남편과 사방에서 어린이 모델 제의를 받을 정도로 예쁘고 사랑스러운 4살 딸, 그리고 저한테 조금의 부담도 주지 않으려 하시는 시부모님까지.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부러워 자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워킹맘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친정 엄마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면 몸 쉽게 상한다고 초반부터 도우미 아주머니를 붙여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죠. 퇴근 후 주말이면 늘 남편이 저를 쉬게 하고 아이를 돌보았고, 아이와 좀 떨어져 있어도 되는 나이가 된 후에는 아예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저녁에 자는 시간 다 되어서나 들어오곤 했습니다. 제가 아이 데리고 어디를 가는 거냐고 물을 때마다 남편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편한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정말로 제가 편하게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모두가 배려해 주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 너무 좋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주말이면 거의 대부분 오롯이 제 시간을 가지면서 취미 생활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늘 제가 아이를 남편에게만 맡겨둔 건 아닙니다. 주중에는 거의 퇴근 후 제가 아이와 애착 시간을 갖고 시간이 될 때마다 온 가족이 여행을 하면서 친밀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덕에 아이는 사랑에 고픈 거 없이 해맑게 잘 자랐고 양쪽 집에서도 관심과 애정을 듬뿍 받았습니다. 비교적 남들보다 쉽게 아이를 키워서인지 아이가 3살 무렵이 될 때부터 둘째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사도 비교적 육아휴직에 너그러운 곳이었고 주변 직원 동료들도 텀이 길면 더 힘드니 어서 둘째 낳으라고 종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둘째를 낳자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당연히 남편도 둘째에 대해 긍정적일 줄 알았죠. 아이를 너무 예뻐하기도 하고 가정적인 남자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둘째 얘기가 나오자 남편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도 슬슬 피하고 아이와 가정에 집중하던 사람이 회사 일 핑계, 컨디션 핑계 등으로 조금씩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시부모님도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건지 남편의 태도가 변했을 때쯤부터 저한테 조금 대면대면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변화에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건 그동안 남편과 시댁에서 뭐 하나 불편하게 한 거 없이 저를 편하게 해줬던지라 제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 억울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제가 아무리 일주일 내내 잠을 재우고 대화를 해도 주말에 몸부딪혀 놀아주는 건 아빠다 보니 아이가 아빠를 몹시 따르고 좋아하거든요. 한 번은 제가 아이에게 동생 갖고 싶지 않냐고 아빠한테 동생 갖고 싶다고 해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가 말하라고 아빠한테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아빠 힘들다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어르고 달래면서 엄마 농담이었다고 왜 그렇게 우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입을 꼭 다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따져 물었죠. 혹시 애한테
무슨 얘기한 거 있어? 내가 애한테 무슨 얘기를 해? 고작 4살 된 아이한테. 그러니까 내 말이 고작 4살 된 아이라면 동생 같자는 말에 싫다 좋다 정도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 아니야? 저렇게 아빠 힘들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울 정도면 당신이 뭐라고 말한 게 아니고? 너 진짜 이상하다. 내가 내 자식한테 상처 낼 얘기를 할 사람으로 보여? 첫째한테도 제대로 신경 못 쓰면서 둘째 신경 쓰는 네가 정상인 것 같긴 하냐? 너 솔직히 요즘 들어 애가 너한테 곁을 안 준다, 거리감 둔다 투덜거리는데 1년에 52주, 4년이면 그냥 대충 해도 200번의 주말이 있었어. 너 그 200번 주말 동안 너 애랑 같이 보낸 게 몇 번이나 돼? 아무리 많이 쳐줘도 30번도 안 되지 않냐? 그동안 난 애하고 정말 오만 걸 다 했어.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데 너 그거 행복했잖아. 고맙다고 하고. 이제 와서 불평하는 건 아니지. 너 좋을 때만 좋고 시간 지나니까 억울하고 아쉬워? 서운하지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는 말이지만 억울하고 그렇다고 반박할 말은 없고 조상들이 왜 유구무원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건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된 건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날이 며칠 흐르던 어느 날 갑자기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날짜가 지나도 뭔가 소식이 없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늦어지나 했는데 아픈 느낌이나 몸 상태가 아무래도 불안하고 이상했습니다.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저는 뜻밖의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어리벙벙해서 아니 임신의 징후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유산일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아이가 아이 집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쓸려 나온 것 같다고 유산은 맞다고 하셨습니다. 임신의 기간이 길건 짧건 간에 어쨌건 유산이라는 건 아이를 낳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저한테 며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았던 것과 제가 마음고생 나름대로 했던 것들이 겹쳐져서 이 모든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원망이 남편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얼굴을 썩 보고 싶지도 않고 핑곗김에 그냥 며칠 병원에 있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제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애시당초 둘째 낳자는 얘기에 흔쾌히 동의만 했어도 제가 뱃속에 있던 아이를 이렇게 흘려보내고 잃는 일 없이 낳아서 키웠을 텐데 다 저 인간이 처음부터 어깃장 놓고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남편의 탓은 아니죠. 그런데 당시에 저는 그냥 누군가를 하나 붙들고 원망이라도 해야 조금 숨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친 듯 간절하게 둘째를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뱃속에 품었던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고 슬픔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있을 수 있을 만큼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병원에 오래 있을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부모님이 미국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시누이가 좀 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며칠 전 미국으로 출국을 하신 상황이었거든요.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고 제가 집에 가는 게 맞았지만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요즘 저한테 은근 거리 두며 상처 주는 제 딸을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아무리 어린 자식이지만 내가 나약해져 있을 때는
그 자식한테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아이에게 좋은 모습, 좋은 말 나갈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당분간은 아이도 안 보는 게 제 스스로한테도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저희 옆집 여자가 주중에 아이 아빠가 회사를 가 있는 동안에는 아이를 봐주겠다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옆집 여자 사실 몹시 특이한 사람입니다. 저랑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혼자 살면서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것처럼 출퇴근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몹시 싹싹하고 엄청 활발합니다. 낯가리는 것도 없이 사교성도 좋아서 동네에서는 이 여자 모르면 간첩이라는 얘기가 들려올 정도죠. 그런데 모두가 좋아하는 이 여자가 저는 묘하게 조금 불편하곤 했거든요. 뭔가 선을 넘는 듯한 느낌이 가끔 들었다고나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딸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들어오면서 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자주 사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이 건강 생각하고 다 고민하고 어쨌거나 엄마잖아요. 아이가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딸이 어린이집에서 외부 활동도 엄청 신나게 하고 온 날이었고 약간 더운 날 놀이터에서 한참을 놀았기 때문에 저한테 진짜 간절하게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다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읍소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잘 허락하지 않지만 이번만 맛있게 먹자라며 아이스크림을 사줬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오는 걸 보더니 옆집 여자가 저한테 글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 저 나이 때는 호르몬 교란이나 이런 것들 다 신경 써야 돼서 아이스크림 함부로 안 먹이던데. 그런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이나 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기분이 조금 언짢더라고요. 내 아이 누구보다 내가 잘 아끼고 케어할 텐데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선을 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놀이터에서 애들 엄마랑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며 아이가 노는 걸 보고 있을 때 지나가다가 엄마들 무리한테 아는 척하고 슬그머니 끼어앉더라고요. 그때도 무슨 얘기하냐 그래서 요즘에 뭐 해 먹는지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른 집에서 우리 애는 요즘에 편식을 너무 한다. 대체 뭘 먹여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애는 전복을 좋아해서 요즘에 전복 요리 엄청 많이 해주고 있다. 전복이 꽤 실하게 잘 나오니까 한번 전복으로 전복죽도 해주고 버터구이도 해줘봐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제가 아이한테 독이라도 먹이는 것처럼 펄쩍 뛰더니 아이한테 전복을 너무 많이 먹이면 성조숙증이 올 수 있다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아이 키웠냐는 식으로 저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다 빨개졌다니까요. 아니, 고작 이제 3살 반, 4살 되어가는 아이한테 전복 많이 먹었다고 성조숙증 온다는 얘기 저는 듣다 처음 들어본 얘기였거든요. 자기가 어디에서 봤는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성조숙증 얘기를 마구 해대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정말 불쾌하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표정이 굳어지니 오히려 옆에 있던 다른 엄마들이 당황하면서 그런 거 먹는다고 그런 게 그렇게 금방 드러나냐고. 어차피 전복 같은 건 몸에 좋아서 어른들도 보양식으로 먹지 않냐고 그렇게 무마해주는 덕에 은근슬쩍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이 나쁜 건 영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불쾌감을 계속 아는 채 집에 와서도 뚱하게 있자니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남편한테 와르르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사실 그 여자보다도 남편 때문에 좀 더 속이 상하기는 했어요. 얘기를 다 듣고 남편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피식 웃으면서 모르고 아무렇게나 짓거린 말에 뭐하러 그렇게 파르르 화를 내면서 펄펄 뛰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쎄 저한테 참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느라고 너도 참 에너지 쓰느라 애쓴다 라는 식으로 응대하는 거 있죠. 그 모습이 저는 더 서운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원했던 남편의 모습은 그 말을 듣고 펄펄 뛰며 옆집으로 가서 그 여자 싸대기라도 한 대 올려 붙여줬으면 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 듣고 아이 데리고 집으로 올라오는 내내 왜 나는 거기에서 더 세게 말을 못했나? 다른 여자들이 그렇게 말릴 때 너 지금 남의 애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왜 버럭버럭 소리 지르며 그 여자 멱살잡이도 못했나?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짜증나서 엄청 신경질이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부르르 떨며 가서 멱살이라도 잡으면 저도 그참에 같이 가서 머리 끄댕이라도 한번 잡고 오려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 들었으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듣고 잊어라는 식으로 넘어가니까 이거는 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더니 정말 도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한숨만 푹푹 새어나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은 다음부터 사실 저는 그녀와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 슬금슬금 피해 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어디 한 동네 살면서 그게 쉬운가요? 게다가 얼마나 오지랖은 또 넓은지 다니면서 안 마주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제 딸은 박사 이모라고 부르면서 그 여자를 엄청 따랐어요. 모르면 뭔가를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나요? 그런데 참 시간이 그렇게 흐르다 보니 그런 거에 예민한 내가 더 이상한 건가? 혹시 내가 까다롭게 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헷갈리는 지점이 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혼자만 부르르 떨며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남편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뭘 그렇게 발끈하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이거는 너무 기분은 나쁘고 헷갈리는 기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정말 쉽겠구나 싶으면서도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난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건가라는 자기 반성도 하고 여튼영 복잡하고 어지러운 채로 유야부야 넘어갔죠. 그리고 제가 한번 그렇게 얼굴을 찌푸린 걸 보고 나더니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여자도 나름 눈치가 있는 여자라서 그랬는지 제가 불쾌했던 거를 아마 느꼈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한번 제가 그렇게 불쾌감을 표현한 다음부터는 조금 관계는 더 편해졌어요. 저한테 딱히 살갑게 뭔가 요구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거리감 지키면서 저희 집에 잘할 거는 계속 잘했거든요. 물론 제가 그 여자 덕을 크게 보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가끔 저도 남편도 아이를 케어하기 힘든 상황이 갑자기 생겼을 때 늘 그 여자가 집에 있어서 아이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기분 나쁜 티 오랫동안 내는 거 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이득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남편도 영 도움 안 될 것처럼 구는 때가 오면 이 여자가 나름 힘이 돼주곤 했어요. 아이도 워낙 잘 보고 잘 따르니 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이긴 했거든요. 그렇게 아이를 옆집 여자에게 맡겨놓고 저는 정말 충분히 병원에서 푹 쉬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더 제 주변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제가 집에 왔는데도 딸이나 남편이 저를 조금 더 반가워하거나 환영하는 느낌이 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둘이서 슬그머니 저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았어요. 고작 일주일 입원해 있었지만 마치 1년 정도 집안 식구들과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이는 제가 무언가를 해주려고만 하면 힘차게 고개를 저으며 싫다고, 엄마가 해주는 거 싫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왜 엄마가 싫으냐, 엄마가 뭐 잘못한 거 있냐,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지만 마치 저한테 뭔가 얘기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물어봐도 남편 역시 아이가 그러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아냐는 식이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또 예민하게 군다며 이제는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자기 탓이라고 할 거냐고 오히려 저를 퉁박주는 형국이었죠. 이런 식으로 사람 하나 바보 되는 게 정말 순식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외롭고 쓸쓸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런 마음에 결정타를 찍는 사건이 하나 생기고 말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곳도 이것저것 좀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계속 병원을 다녀야 했거든요. 결국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몸부터 추스리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남편과 시댁 쪽에서는 뭐 그거야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라는 식으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픈데 그런 식으로 돌봄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생기니까 제 마음이 그냥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초라해졌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남편은 그냥 다 귀찮다는 듯한 얼굴로 왜 또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거느냐라는 반응이었고요. 모두가 부러워했던 다정하고 행복한 생활이 아니 마치 신기루처럼 후룩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에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거면 그리워할 이유도 없는데 저는 이미 너무 완벽한 가정생활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사라졌다라는 그 상실감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상실감에 시달리다 보니 우울증이 다 오더라고요. 그냥 길을 걷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눈물이 그치지 않아 계속 닦으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라며 혼자말 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울해하니까 남편은 저한테 제가 지금 아이랑 함께 있는 게 아이 정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아이를 데리고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도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옆에 있어봐야 아이에게 도움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행복에 가득 차서 제가 환상의 스위트홈이라고 불렀던 제 집은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은 쓸쓸한 집이 되고 말았어요. 아이가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하면 아이는 항상 쌀쌀맞게 나 놀아야 되니까 끊으라며 제 전화를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저한테도 다정하고 사랑스러웠던 딸아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내가 정말 뭔가 크게 잘못한 걸까? 혼자 생각이 깊어지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답답한 마음에 집에 혼자 누워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놀이터로 나가 멍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소 딸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의 엄마가 우르르 나와서 놀이터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딸이 제 옆에 있었으면 같이 가서 인사도 하고 뭔가 얘기를 나눴겠지만 딸도 지금 옆에 없는 마당에 괜히 가서 말 걸고 얘기하기가 저도 좀 부담스러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혼자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인 거를 못 알아보길 바라면서 모자 푹 눌러쓰고 구석에 앉아서 마치 그림자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엄마 하나가 저를 발견하고 슬그머니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혜지 엄마? 오랜만이에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솟아나왔습니다. 저를 혜지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자체로 그냥 또 혼자 뭉클했던 거죠.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저한테 다가왔던 그 사람이 당황하면서 얼른 옆에 앉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당연히 안 되지. 얼마나 황망하고 황당스러워 그래. 하루아침에 뒤통수를 맞았으니. 순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서 제가 가만히 저한테 말을 건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없이 불쌍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뒤통수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제 물음에 황당한 얼굴이 된 건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막 얘기를 하시는데 대체 무슨 얘기인지 제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계속 두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자니 그분이 입을 떡 벌리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설마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반응인데? 제가 답답해서 한숨을 쉬며 그분께 다시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게 뭔데요? 그러자 그분이 혀를 끌끌 차며 제게 해준 얘기는 정말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듣다 보니 아이가 1살이 되었을 즈음 무렵부터 시작된 일 같더라고요. 그분이 언제부터라고는 정확하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지만 대충 제 짐작에 그때부터 이어진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 옆집 여자와 아주 오랜 세월 불륜을 저질렀던 상대였습니다. 그분이 머뭇거리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내연녀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총각 시절부터 그 아파트 단지에 왔다 갔다 하며 만났던 여자가 제 옆집 여자였고 어느 날 이사 들어온다고 하길래 이웃 주민들은 당연히 그 옆집 여자와 결혼해서 사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의 파트너로 제가 나타났고 그 옆집 여자는 한동안 두문불출 밖으로 나오지 않았었대요. 그러다가 제가 아이가 생겼다며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또 주말에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바로 옆집 여자가 어디론가로 따라가고 그걸 저만 모르고 동네 사람들은 아름아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이런저런 추리도 하고 생각들도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아내가 아이라 아이 키우는 유모다 라는 소문도 있었고 아이가 저한테 엄마라고 하는 걸 보곤 제가 아이를 낳은 건 맞는데 옆에 본처가 따로 있고 저는 첩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왜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끔 놀이터를 나가면 다들 저한테 애매하게 벽을 뒀었는지 그리고 옆집 여자가 나타나서 저한테 말을 걸거나 시비조로 뭔가 툭툭 얘기를 던지면 안절부절 못하면서 다들 저희 둘이 싸우지 않게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중지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아이들끼리 노는 마당에 큰 소리가 나거나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한 거 맞고 옆에 누가 있는지는 정말 몰랐다며 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우리도 알지.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이거 그 여자가 오히려 들러붙은 여자구나라는 거 알겠더라고. 그런데 뭐 워낙 동네 어르신한테도 잘하고, 여기저기 안 쑤시고 다니는 데 없고, 그래서 우리도 괜히 건드려봐야 좋을 거 없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은 제 얼굴을 흘낏 보시더니 말을 슬그머니 흐리셨습니다. 그런데 뭐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아니, 예전부터 그 집 딸내미가 한 번씩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친엄마도 있고, 키워준 엄마도 있는데, 앞으로는 친엄마랑 살 거라고. 우리 딸이 한번 듣고는 혜지는 엄마가 둘이라는데 되게 좋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엄마가 둘이라는 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왜 엄마가 둘인데 좋냐? 라고 했더니, 엄마가 둘이면 사주는 것도 훨씬 많이 사주고, 2배로 더 예쁨 받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내가 이게 영 이상한 거지. 그래서 한 번은 혜지한테 너 엄마가 왜 둘이니? 물어봤더니 애가 입을 손으로 콕 막고 도리질을 하면서 이거 비밀이에요. 아빠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휙 까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기 만나면 물어보려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 입원했다 그러고 사람은 집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집까지 찾아갔었거든? 얘기를 듣는데 점점 더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그 다음 말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 그분이 더 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집 아빠랑 혜지가 옆집에서 나오더라고. 그리고 날 보고 너무 당황하길래 나도 그냥 같이 당황해서 멍하게 보고 있었더니 그 집 아빠가 더듬더듬 거리면서 애엄마가 입원해 있어서 옆집에서 혜지 봐주고 있었다고 자기가 그래서 혜지 데리고 다시 본가로 가는 길이라고 주섬주섬 대답을 하더라.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 문 밖에서 애만 받으면 되지. 그 집안에서 나올 일이 뭐가 있겠어.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저는 약간 아득해져가는 정신을 있는 대로 부여잡으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강 큰 남자가 바로 옆집에 내연녀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아이에게도 마치 가스라이팅 하듯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 그 여자가 친엄마라는 둥 앞으로 친엄마랑 살 거라는 둥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원래 입이 무겁고 속이 깊은 편입니다. 그 어린 게 저한테는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그저 아빠가 그렇다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던 게 너무 황당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정말 어이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옆집 여자와 제 남편 그리고 시부모까지 마치 자기네들이 진짜 한 식구인 것처럼 다 같이 어디서 외식하고 들어오는 하하호호 즐거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옆에 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지 아빠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미친 듯이 달려가서 남편의 뺨을 후려치고 그 옆에서 며느리인 척 웃으며 서 있는 여자의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딸이 너무 놀라 악소리를 질렀지만 일단 저는 저한테서 모든 걸 뺏어가려 한 이 남녀를 응징하는 것밖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놀라서 뜯어말리고 옆집 여자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아이가 울고 한마디로 아비규환도 그런 아비규환이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시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양쪽 손으로 제 남편과 옆집 여자의 멱살을 하나씩 잡고 내동댕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디서 저한테서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건 그렇게 두 사람을 있는 대로 휘둘러 놓고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친자검사도 다 했죠. 제 뱃속으로 낳은 아이를 제가 검증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했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까봐 숨기거나 애둘러 말하지 않고 너희 아빠가 바람을 폈고 엄마 대신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해서 그 사람을 네 엄마로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다. 하지만 너의 진짜 엄마는 나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아빠가 아닌 엄마랑 살게 될 거다. 엄마가 그동안 잘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오랜 시간 아이에게 얘기를 하고 아이의 심리치료도 병행했습니다. 이혼보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아이가 한동안 너무 충격을 받아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분리불안까지 생기는 마당에 저는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아이와 24시간 가족이 함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말 모든 삶을 아이 위주로 바꿔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아이도 조금씩 안정을 찾고 특히 심리 상담 치료가 큰 도움을 주어 아이도 모든 상황을 어느 정도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쯤 저와 남편의 이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제가 쉽게 이혼 안 해줬거든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제가 눈치챌까봐 더 잘 해주었던 거였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이 모든 거를 계획하고 저를 농락한 걸로 그 집 가족 모두를 다 사기꾼으로 신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가정 파탄에 대한 죄를 물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말살까지 시키려고 저는 은근히 동네에서 소문 많이 내는 언니 하나를 붙들고 제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평소 싹싹한 줄 알았던 그녀가 사실은 속에 구렁이 500마리쯤 숨겨놓은 가정 파괴범이라는 걸 안 사람들이 모두 혀를 내두르며 동네에서 곱지 않은 눈으로 그녀를 보는 바람에 그 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동네를 떠나야 했죠. 하지만 한국이 얼마나 좁은 사회인가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녀가 이사간 동네에 마침 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지인이 살고 있어서 소문이 또 순식간에 나버렸죠. 나중에 들은 얘기긴 하지만 그 동네 여자들이 다들 남편 감시 체계로 돌리고 배척해서 그 여자가 그 동네에서도 적응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사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선처 없는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쯤 아이와 함께 사람 많지 않은 전원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아이에겐 제가 필요하고 저한테는 아이가 필요하고 그냥 둘이서 서로만 있으면 되는 그런 곳으로 가서 한번 오붓하게 살아보려고요. 순식간에 무너진 생활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이와 나란히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제는 아주 소소한 것, 모든 것에 감사하기만 하려고요. 저 이제 아이만을 위해서 살 거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